집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칙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약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강남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불렸던 만큼 이번 통계를 두고 해석과 전망이 분분한데요. 이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집이 있어도 또 집이 없어도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집값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눈에 띄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강남구 아파트 값이 4개월 만에 하락한 지표였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강남의 집값이 떨어졌다.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남 불패, 강남은 계속 그렇죠. 오른다 이런 막연한 믿음과 또 현실로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또 압구정에서는 하락 거래 이뤄지는 또 케이스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추세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추세로 보기에는 다소 좀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몇 주간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약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 자체가 매주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더라도 마이너스 0.01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금 최근 마이너스 0.03까지 이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두고 본다면 크지 않은 부분인데 문제는 그 속에 이제 스며 있는 어떤 의미 자체는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거래 심리 위축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시장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그런 나타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전반적인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회의 여러 가지 소수당으로 사실 여당이지만 소수당으로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협상 과정들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어떠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시장 반응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 자체가 지금처럼 미국의 동향에 따라가게 되고 또 미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상보다 지금 큰 어떤 폭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만 그쪽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들이 예고되고 있고 아마 이어진다면 내년까지도 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항상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이 앞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자금 흐름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축된 심리와 함께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뭐 일부 지금 금융권으로도 지금 예금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과 또 우리 가상화폐 시장들이 상당히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부동산 시장에 바로 지금 유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을 계속 관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강남 지역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강남 지역의 움직임 자체가 보합선에서 계속해서 버티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말미에서도 많이 강조되었던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이런 정도의 폭, 그러니까 아주 한 일간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쪽보다는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가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시화되면서 좀 제거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저는 본래의 모습으로 좀 뭐 심하게 상승 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한 지금 내부의 에너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남하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선호됐던 지역이고 인기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기 이것도 꺾였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뭐 강남이나 투자 재료가 있는 지역의 상급지 투자를 선호하시는 상황이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예.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과 함께 구매력 하락,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강남권 같은 데라고 나홀로 이제 조정을 피하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 쪽에서 시작된 조정이 점점 낙폭이 커지는 가운데 강남권 쪽으로도 일부 확산이 되는 양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개별 이제 가격 하락 조정된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강남권 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여라던가 뭐 이런 특수관계 가족 간 거래나 이런 케이스들이 섞여서 신고가 되면서 속속 이제 뭐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거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하락 거래된 케이스들이 늘어나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추세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일단 정부가 계속해서 도심의 재정비 사업이나 공급 등을 이제 활성화할 시도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진짜 원활해진다라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후에 공급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공급으로 이어지는 관망 심리가 계속되면서 좀 추세적인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정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구매력 하락 그리고 이제 경기도 좀 안 좋아지면서 그렇죠.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구매자들의 전환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워낙 이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장기화 된다면 추세적인 조정도 반드시 없을 거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4개월 만에 하락했다라고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라고 보여드린 부분은 서울 강남구예요. 강남구 한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또 서초구는 또 올랐더라고요. 서초구는 뭐 4주째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봤을 때는 또 강남 내에서도 뭔가 좀 구별로 좀 차이점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됐다기보다는 네네. 인위적으로 억눌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쭉 봐왔던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입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점점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한 번 더 연장됐습니다. 아주 네. 조용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과 서초의 차이는 강남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을 좀 더 받지만 서초 지역에는 아직 엮이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물론 지금 여건이 계속 주택 거래나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들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말고도 네.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풀린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눌린 상황에서 이제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은 지금부터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하락의 변곡점이다. 네네. 추세다. 이제 정점을 네. 찍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그러니까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이 자연스럽게 안정된 것이고 그 안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어서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런 상태 자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이 억눌린 상황에서는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주택 매수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아무거나 사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대였지만 자, 지금처럼 억눌린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더 투자 지역과 매수 대상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요인들 중에는 금리 인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7월부터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 이런 대출 규제들이 강화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이게 지금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쨌든 인위적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억눌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건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시장에는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예.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만 봅니다. 살 때, 그리고 팔 때. 네, 그리고 실제 세상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나 세 가지가 혼재합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시기에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말씀하신 금리 인상인데, 자, 그럼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 왜 크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크게 진행하겠다라는 전망과 현실이 나오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물가 잡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가 상승률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체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 부동산에 있어서는 특히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기타 비용부터 크게 오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타 요인들 때문에 잠시 시장이 억눌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다른 재화의 가치는 올라가더라도 부동산과 주택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서초랑 강남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좀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네. 대한 우려를 그렇죠. 하시면서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뭐 아까 좀 기다릴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뭐 전문가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관망세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요 양극화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지금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적은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간혹 거래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자료들은 그 중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는 어떤 호가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한된 거래량 속에서 이제 가격 부분이 아주 이 출렁이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거래량이 적은데 굉장히 하락세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답답해지고 매물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체결 가격 자체는 아직까지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시장에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충격파를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출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또 초소형이라든지 그런 쪽의 주택 쪽에는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에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소득의 하향으로의 어떤 전환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양극화 속에서 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양극화가 되고 있고 사실은 고가 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지금 희소성에 의해서 주목받는, 그러니까 시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매수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든 아니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그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0.03%로 0.01에서 마이너스 0.3으로 네.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적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지역별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많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장을 볼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좀 따로따로 분리해서 좀 시장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한 묶음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년 동안에 3년 동안에 혹은 4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보다는 굉장히 어렵다, 좀 복잡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으면 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포 집값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게 거래량이 주니까 이거 과연 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면서 이렇게 집값이 마포하면 사실 마용성에서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집값의 하락의 신호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을 들여다보면 뭐 금리라던가 이런 뭐 거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수요 심리가 좀 전환되면서 위축되고. 거래 부진과 함께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네. 조정을 먼저 받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지난해까지 좀 과도하게 급등했다라고 싶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다 기대감이 좀 올라온 지역들. 뭐 소위 아니면 지난해에 좀 영끌 투자라고 불리는 네. 그런 대출 의존도가 높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네. 최근에 금리 변동금리 이제 변동성에 많이 좀 영향을 받게 된 상황들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먼저 좀 조정을 받고 낙폭도 좀 확대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마포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가격 변동성을 보였던 지역들인데 최근에 어쨌든 그 지역에 투자를 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좀 출시가 되면서 정체가 되고 실수요자들은 대출율 자체도 좀 어려운데 금리 맞아요. 때문에 이제 거래를 꺼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실제로 거래가 부진해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거래 자체가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락 조정폭도 좀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제 수요자들의 이탈이나 관망 심리가 좀 더 거세져서 조정이 좀 커질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좀 미세하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겠지만 조정이 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원하던 매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저점 매수를 또 해야지 되게 하는 지역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무조건 이런 통계 수치들을 너무 의존하시기보다는 현장의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뉴스 등에서 많이 나오는 네네. 고점 대비 하락 이런 경우도 사실은 같은 물건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고점들은 상대적으로 뭐 로얄층 같은 특성을 가진 물건들의 거래 사례 혹은 하락 물건들은 좀 층수가 낮거나 이렇게 좀 낮은. 비인기 물건들 혹은 좀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두 개를 케이스들이 비교하니까. 이런 특성들을 좀 다르게 가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을 활용은 하시지만 무조건 이제 신뢰하시기보다는 현장 지역의 상황들을 본인들이 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좀 완충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양극화 속에서 이런 시장의 이제 격차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경기 둔화의 이제 영향들이 연초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했었던 것보다는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 조정들이 하반기에는 제 예상보다는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이 더 빨라져서 아마 폭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다들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하시긴 맞아요.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또 예. 코로나 재확산 같은 변동성 때문에 예상보다 금리 더 변동성이 크게. 커져서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 구매력 감소에 워낙 이제 영향을 크게 미쳤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이 쌓이게 되면 가격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보다 이제 새 정부의 규제 완화나 개발에 대한 이런 부양 호재 같은 것들의 효과가 아직은 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하반기에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최근에는 좀 수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마포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거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영향 때문에 촉발되는 부분도 있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추세가 당분간 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서울에서 서울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서울에서 매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비단 최근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 3년, 5년까지 보더라도 네네.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매량의 증감을 가지고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량- 저희가 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뭐 등락은 좀 있지만 7월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지금 7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30건, 30건 정도 되는 게 한 달로 치면 한 100건 정도 된다고 단순 계산을 했을 땐 어쨌든 뭐 어떤 식의 계산을 해도 기존의 1월부터 6월까지보다는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좀 들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이게 그냥 넘겨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대출 규제가 좀 더 심화됐습니다. 7월부터 네. 시작이 됐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지역들은 네네. 서울 외곽 지역들입니다. 즉 가격대 자체가 아무래도 대출을 가져야만 매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손대시는 주택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지역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중심부 지역 간에는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매우 쉬운 표현이지만 네네. 막상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서울 중심부는 여전히 뜨거울 거란 말씀이시네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씀은. 외곽과 비교하면 네네. 상대적으로 중심부 뜨거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네. 중심부 내에서도 다시 갈립니다. 거기서도 네, 아까 맞습니다. 서초, 강남 뭐 이런 네네. 식으로요. 그럼 정말 이거 김기정 소장님께 아까 왜 수치 이렇게 언론 보도 이런 거 보지 말고 직접 현장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주신 게 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요즘 뭐 소품 발품에서 인터넷으로도 정보가 워낙 많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차적으로 분석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평균적인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과 현장의 상황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주택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조정에 대한 이제 우려나 뭐 기대 뭐 이런 것들로 좀 관망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각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지역들이 좀 추려져 있으시고 그렇죠.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뭐 아파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목표 수준까지 오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 기본 수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월세 시장도 동향을 보시면 매매가 위축된 만큼 전월세 거래는 다시 또 늘어나고 네네. 있고 수요자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언제 또 이제 변수들에 따라서 다시 잠재적으로 대기에 계시다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수요가 되실지는 뭐 상황에 따르는 거니까요. 각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어느 정도 가격대가 그렇죠. 오면 네. 접근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움직일 소지는 있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통계도 중요하시지만 네네. 현장에 이런 뭐 실제로 매물 거래 상황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면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면밀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예. 되게 접근하기도 힘들고 불확실성도 너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네네. 분양 시장은 또 최근에 뭐 미분양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고 또 미분양 때문에 뭐 할인 분양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네네네. 얼마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로 광고를 하고 뭐 알려주는 데도 있어서 이거를 분양 시장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거래량 굉장히 보여준 그 부분 거. 잠깐 설명을 네네. 제가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100건도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통 우리가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5천 건을 넘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 1월부터 해서 거래량 내내 전체가 적었던 거네요. 예, 내내 지금 적은 상황인데 그 중에 지금 7월 달의 경우에 100건도 못 될 수도 있다는 정말 그 네, 이야기가 나오는 뭐 거는 단순 계산이긴 예, 하지만 저거는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쪽인지는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게
충분히 지금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만일 정말 팔아야 되는 사람 같으면 가격을 대폭으로 낮춰야 됩니다. 금매 뭐 이런 거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급금매 정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향후에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렇게 해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의 어떤 하락폭은 지금 마이너스 0.03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네. 지금 파는 사람도 일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격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는 좀 팔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게 많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방향은 결국은 저렇게 해서 안 팔고 있다가 못 버티는 사람들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매 시장의 동향과 같이 거래량을 갖다 제대로 연결해서 이제 보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해보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미분양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미분양 부분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 미분양이라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서나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극히 지금 미분양 상황이 사실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분양 물량 자체가 지금 최근 5월 달인가요? 5월 달 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600, 700건 정도로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최대 있는데요. 뭐 688, 688건으로 나오고 네. 있죠. 근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분양이 서울 같은 데는 없다가 이제 저 정도로 지금 올라왔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모양새로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저게 사실 규모는 이제 큰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부분과 관련되는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되는 단지의 주택의 유형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아파트에 비해서 열등제라고 우리가 분석이 분류되고 있는 그런 쪽의 물량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분양하고 있는 해당되는 시공사라든지 또는 뭐 그 사업 주체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탑급이 아닌 후순위에 좀 그러니까 있는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입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목해서 보면 저 지금 나와 있는 시장 그래프 속에서 네네. 제일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85제곱미터 초과의 네. 경우에는 미분양이 보면 없네요.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아파트를 선호하고 네. 어느 정도 일정 평수 이상은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건가요? 그 왜냐하면 지금 중대형 평형의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서울에서 서민들의 주거 공급을 위해서 초소형 혹은 소형으로 집중되는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대형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고 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국민 소득도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증가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구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주거 공간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미분양이 이전보다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짐작할 때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최근의 미분양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청약 가점 관련해서도 많이 또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청약 가점 부분도 지금 약간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는데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 자체도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서울의 경우에 100대 1을 넘었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한 30대 1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데 30대 1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에 너무 과열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30대 1도 실제 주택을 원하는 분들은 정말 큰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청약에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명 중에 1명만 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래서 네. 아직까지 미분양이나 이쪽은 오히려 지금 분양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분양이 제대로 제 시기에 될 것인가 부분, 예를 들어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그 강북의 경우에까지 포함해서 서울에 한 6, 7군데가 제대로 어떤 일정대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 뭐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저 김기정 선생님께는 저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깡통 전세는 정말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매매나 전세 거래에서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저희가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 케이스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7.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8%에 육박하는데
글쎄요. 또 상대적으로 뭐 매매 최저가, 그러니까 매매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전세 최고가보다 또 비교를 해보면 전세보다 매매가가 낮은 경우도 1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허그에서 하는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뭐 보증 사고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 생각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후순위로 생각하지 이게 먼저 생각을 안 하시니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깡통 전세 케이스가 뭐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형태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 가치는 좀 고정돼 있는데 임대 활용도는 높아서 전세 가격은 거의 집값에 준하게 이렇게 좀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뭐 신축 연립이라던가 이런 경우 유형에서 좀 더 빈번하게 좀 발생하는 그러니까 시장 경우들이 전반으로 많죠. 보긴 좀 어렵다는 그래서 거예요. 평범한 일반적인 뭐 단지형 아파트 같은 데서 집값이 뭐 급락하고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전세 활용 가치가 좀 더 높고 세입자 전환이 좀 빨리 되면서 가격이 집값은 좀 어떻게 보면 정체돼 더딘데. 있는데 이게 활용되는 전세 가치는 좀 높게 되는 이런 경우들에서 많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도 이제 좀 마땅한 전세집이나 월세집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알면서도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혹시 뭐 갭 투자를 뭐 많이 실행한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하기 어려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던가 예, 이런 예. 것들을 뭐 사전에 이제 뭐 그분의 뭐 납세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요즘 전세 계약 하시게 되면 뭐 아주 고액 전세처럼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빼면은 최근에 보증보험 가입을 거의 좀 의무화되다시피 많이들 사용하고 대다수가 하고 계시긴 계시니. 하거든요. 이제 보험을 들 수 있는 가격대 이런 조건이 맞으시는 네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동시에 이제 환경적으로는 이 보증보험 사고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전세 그러니까요. 금액 자체가 많이 높아지면서 사고 금액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게 일단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보증기관들이 선행적으로 전세금을 허그나 이런 데서. 돌려주게 네.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 제도의 운영 자체나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완성적으로 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보완할 제도적인 이제 개선이라던가 혹은 이 제도만으로는 이렇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좀 더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조심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 전세 시장의 보증금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영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진짜 정말 충격적이고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사실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네네네.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막막하죠. 네. 또 그다음에 목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또 적지 않게 그럼요. 걸립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니까 대항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네. 아니면 아예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집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알아보고.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말고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화하기 쉬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들에서 완벽하게 전세금을 보장하는 방법은 찾을 수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 네. 건가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뭐 체크리스트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체크리스트들을 뭐 지금 요즘에 캡처도 잘 되고 하니까 네. 캡처를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나중에 또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제가 하나 지금 굉장히 체크리스트가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부분대로 정말 매뉴얼을 삼아가지고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만일에 저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법원에다가 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이 예정돼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장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들 가운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분류가 되고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적인 어떤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독 주택입니다. 분류는 단독 주택인데 외형상으로는 다세대나 다가구는 거의 구분이 되지 똑같이 않습니다.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들이 살고 있지만 그 하나 소유주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등기부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소유주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무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지 않고 각 그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들마다 전세 보증금이 다 다르다든지 조건이 다르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다가구를 그냥 공동주택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증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세대 주택이나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기부 확인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확정일자도 받고 좀 실질적으로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방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 서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예.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각각의 그 다가구 주택 내에 사는 다른 가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분들은 만일에 방을 구하거나 집을 구할 때 신뢰할 만한 중개소를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난감한 즉 법제도적이나 정부에서도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또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7월, 8월 지나면 이제 전월세 시장 좀 불안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해부터도 계속 해왔는데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뭐 그런 조짐이 좀 안 보이는 건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전세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월세가 낮다라는 분위기도 좀 있어서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5%대까지 올라가고 너무 있는 높더라고요. 상황이니까 네. 뭐 시중에 평균적인 전월세 전환율 고려했을 때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게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유리하신 케이스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임대차 시장에 계약 거래 이제 유형 비중을 보면 네네. 월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좀 강세를 보이면서 전세 대출 이용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 아무래도 2년 전보다 높아진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도 이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지역을 옮겨서 금액을 낮추는 경우들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반전세나 월세 같은 형태로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전세 뭐 상승률이나 변동률 이런 것들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쪽으로 이제 상승률이 조금 더 이동해가는. 전이해가는 상황들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금액이 모자라면 대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좀 더 열악한 지역으로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가시기 네.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2년 전 그리고 현재 재계약을 하시면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인상 부담은 상당한 것이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영훈님 그러면은 월세 전환은 이제 추세, 대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짚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전세금을 자기 돈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전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돈 대출을 부족이 받은 게 있고. 아니라면.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전세 월세와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와 월세를 냈을 때 어느 쪽이 낫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는 좀 번거롭습니다. 그 집주인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좀 이런 절차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월세와 대출 이자가 비슷하던가 아니면 월세가 좀 낮다라고 차이가 안 하면 난다면. 굳이 번거로운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깔끔하게 월세를 내는 게 낫죠. 그리고 월세를 내게 되면 보증금 자체도 줄어들게 되니까 네네.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전세금을 지키는 맥락에서도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계속 가시화되고 진행이 된다면은 전세의 월세화는 그만큼 그 기간 동안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기가 내야 되는 전세 이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또 월세 이걸 좀 판단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월세가 낮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네네.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깔끔하죠, 월세가 하는 게. 그래서 월세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얘기신데 어떻게 보시면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면 저는 그렇죠. 저기 뭐 월세가 월세로- 낮다, 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붙고 예, 있다.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그 전세 월세화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또 반전세 형태로 좀 머무르는 과도기적인 네네.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경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그 세대주들이나 이런 분들의 소득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세로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월세로 하는 것이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좀 저렴하게 있다는 부분에서 주거 비용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자산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세 자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드머니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큰 바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바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좀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대응하는 것이 월세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월세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사자에서 당장은 어떤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중장기적인 자기의 라이프 플랜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하나의 가지고 있던 꿈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시장 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선임연구위원, 김규정 소장, 이은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